네, 21대 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18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국회가 법정 시한 안에 문을 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들, 김현 전 국회의원,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21대 국회 30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역시나 원구성 협상이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김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통합당이 하는 이야기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원구성 협상을 하기 전에는 6월 5일 그 의장단 선출도 어렵다. 왜냐하면 의장단을 선출하고 나면 이미 배분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은 과거의 관행과 전례를 좀 깨는 21대 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총선 결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177석,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107석이지 않습니까? 103석, 예, 103석인데 그 민의를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국회도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요. 6월 5일 날 의장단 선거, 그러니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8일 날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그 일정에 맞춰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협상을 진행해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까지 열면서 6월 5일 국회법에 따라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꼭 열겠다. 이런 강행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거든요. 통합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단 원구성을 마무리해야죠. 마무리한 뒤에 예전처럼 의장단 뽑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 관행이 형성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곳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구인데 다수당에다 했다고 해서 뭐 선출하게 되면 사실은 전부 다 민주당 몫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민주당도 원치 않을 거고요. 국민이 보는 모습을 보나. 그래서 15대 이후로다가는 이런 관행이 형성이 돼 왔기 때문에 다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시차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 원구성 협상은 야당과 합의해서 했던 관행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마 엄포로 전 보고요.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이렇게 좀 달래거나 얼르고 달래는 양상이다. 그래서 아마 다만 변수가 이제 제가 볼 때 3차 추경안 제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차 추경안 제출이 6월 한 4일, 3, 4일 정도에 제출될 것으로 보면 그런 걸 염두에 둬서 임시회 소집을 빨리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관행이라고도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사실 국회라는 게 국회법보다도 그 교섭단체들 간의 합의 그리고 이런 논의가 가장 더 먼저 우선시되잖아요. 합의 우선주의라고 또 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그동안 이제 관행으로서 이게 이어져 왔었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국회가 제때 열리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장단 선출을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나 이것은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저도 보는데요. 예. 다만 이제 하나의 특정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법이 정해진 것을 지키지 못한다, 안 한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 어떤 입장일까에 대해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은 국민들 특히 이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밀어닥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대처를 해야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또 행정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제때 국회를 열어서 원만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20대 19대 그 이전 저희가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국회가 운영될 때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발목 잡고 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것이 매우 국회의원의 위상이나 아니면 국회 유상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이라도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국회를 운영하면서 여야 간의 그런 합의를 이끌어낸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이번 김태년 원내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적어도 그런 의지가 있는 분이라고 보고요. 특히 오늘 현충원을 방문하고 현충원을 가서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이 시작된 예. 날이만큼 그런 그러니까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국회를 제때 열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의 출발선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핵심이 법사위와 예결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두 개 다 가져가겠다는 입장은 여전한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전 국회에서 법사위가 야당 몫이다라는 것은 이제 관행 관례인데요. 지난 20대 국회를 반성하고 반면교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특히 중요한 시기에 제때 법이 처리가 안 돼서 졸속적으로 되고 특히 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약속이 제대로 안 돼서 초치기로 됐고 그 과정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해서 법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이 상당수가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요. 이런 일은 결국은 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제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사위원회가 상황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제출된 법안이 제때 처리되고 국민들의 이익에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상임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예결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것을 때 처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3차 추경안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당이 협의를 할 테지만 결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하느냐 이것이 경제 관리에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와 예결위가 정부와 협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임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입장과 또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요구받고 있는 바가 크다라고 봅니다. 예, 결국에 이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반대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선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합의조의 원칙이 이어지려면 선의가 있어야 그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변질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통합당은 국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어떤 명분이 있는 것인가, 어떤 선의가 있는 것인가, 여기가 이걸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법사위 예결위는 사실은 이제 시스템으로 치면 말씀하신 대로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느냐의 문제는 반성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야당이 갖고 와야 될 이유는 그러니까 예결위 같은 경우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 국회가 심사해서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당정청이 합심이 된다는 의미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야당이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 권한을 주는 게 맞고 야당한테. 예. 법사위 경우에는 사실 상황 역할을 하는 그런 뭐 일부 폐단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 필터링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체계 심사라는 것이 2만여 건 발의되는 의원 발의 입법에서 상당 부분 걸리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담당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될 거고요. 그다음 헌법재판소, 법원 등이 됩니다. 감사원도 됩니다. 그러면 기관 간 통제 내지 견제, 그다음에 권력 분리 원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 법사위 또한 야당이 맞고 운영을 잘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결위 차원에서도 여당이 일정 부분 그런 심사나 견제를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여당이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 부부분이겠네요. 결국은 예결위는 사실은 야당이 쭉 갖고 오지는 않았어요. 이번 그러니까요. 20대 들어와서 예. 그렇게 됐고 이제 법사위만 15대 때 하반기 가면서 여소야대가 되면서 이제 운영위는 여당이 가져가고 법사위는 이제 야당이 넘어온 거거든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동 부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추경안에 대해서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 야당 입장에서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결위를 양보하고 법사위를 야당이 갖고 와서 견제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마 그런 선에서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 이게 원구성 협상이랑도 자연히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6차 비상경제회의도 주재를 하고 여기에서 3차 추경안과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자연히 이제 국회로 넘어올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6월 안에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목적인 거죠?
일단은 오늘 그 김종인 비대위원회가 그 시작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저희 당에서도 비대위원장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에 지금 그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앞서 얘기했지만 약자와의 동행이다라는 컨셉으로 오늘 현충원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그 당의 백드롭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국가다라는 평가가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저희가 이제 재난소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 일정 금액이 지불이 됐고, 그것이 어느 정도 경제 밑바닥에서 일정하게 좀 영향을 받은 건 맞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을 불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4, 3분기 가면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지수도 하향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안을 편성하면 야당에서 협조를 해서 이 문제가 조속하게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를 하는 방안에 협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난 원내대표 회동 때도 이 문제는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후 발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힘겨루기 하는 모습이 지속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추경 3차 편성은 별개로 국민의 그런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의 운영과 관련돼서 패키지로 또 묶여가지고 뭐 시기를 더디게 간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썩 납득하지 못할 거다라고 봅니다. 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1, 2차 추경보다 3차 추경 규모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합니다. 합한 것보다 많다라고 하니까 뭐 통합당에서는 그동안 계속 뭐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했고, 이번엔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을 하면서 역시나 이 관련된 경제 부분에 좀 중점을 둔다라고 했는데, 좀 같이 연관지어서 좀 어떤 식으로 통합당은 이 문제를 접근할 계획이신가요? 그 추경이 아마 이번 주에 분명 국회로 넘어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 추경안의 규모도 뭐 중요하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이전에 김종인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은 아마 지출의 구조조정 예산을 통해서 좀 확보하자라는 의미였고요.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그 추경안이 경기부양책 추경이 될 텐데 실효성 있는 추경안이 될지 지출처,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법에 관해서 다소 이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30일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오늘이 본격적인 활동 시작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의원가가 문을 연 직후에 바로 1호 법안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좀 많은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동안 늘 그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박광훈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사회적 가치 법안, 이게 1호 법안이 됐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밤을 새서까지 1호 법안을 등록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인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고 뉴스에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만큼 본인이 21대 국회에서 어떻게 임하겠다라는 자세의 문제도 있는데, 이게 통과율이 결국엔 높아야지 또 그게 실제 효과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저희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의미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이 이전보다는 훨씬 높다라고 보는데 보좌진들이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쭉 1호 법안을 등록을 하고 나면 이게 실제로 통과되는 확률도 많이 높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높지 않았죠. 그러니까 일부 반영된 경우도 있었고요. 17, 18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중간에 폐기됐고, 지금 박광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이거 20대도 발의했던 거예요. 근데 상임위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던 법안이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뭐 발주할 때 사회적 기업에 우선권 주는 이런 거라서 좀 취지는 좋지만 어쨌든 전체 법 체계에도 안 맞고 해서 의원님들의 공감도 못 얻었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안 마련에 고생했다기보다는 법안 접수할 때 고생을 하신 거죠. 뭐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패키지 법안을 내서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방향 설정 관련된 메시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이야기, 이 부분은 제가
부위원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봐야겠죠. 오늘부터 공식 출범했고요. 오늘 앞서서 첫 회의를 저희가 현장을 연결을 해서 모두 발언을 좀 들어봤습니다.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겠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다음 회의 때 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건 이미 좀 어느 정도 그런 구상들이 좀 틀에 나와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 하에 그 단어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향이고요. 그다음 의정 활동 또는 당의 앞으로 활동과 관련된 태도는 이제 진취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하겠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당을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고 넘어서서 먼저 선도하겠다. 이런 취지의 함의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경제적 문제 해결 방안이잖아요. 근데 경제적 문제가 지금과 같이 뭐 분배냐 성장이냐 이런 이분법적 구도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거죠. 분배 성장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경제적 약한 고리가 분명히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1차 분배 그 역할을 했던 임금 체계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등이 오면 임금 분배 갖고는 적절한 분배 체계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 등과 같이 좀 혁신적인 안을 아마 낼 것이 아닌가. 기본소득을 내면서 더불어서 노동의 유연성과 관련된 노동개혁 안도 내고 예. 그다음에 기업 발전을 위한 기업 규제 혁파 이런 안도 내고 이런 세 가지 큰 경제 주체 간의 어떤 패키지로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보수 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반대 목소리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자강론 얘기했던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어떻게 같이 안고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당내에 조금 분란의 소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당장 대권이 곧 있기 때문에 대권의 어젠다를 기존에 쭉 주장해 오셨던 분들 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으로 보였던 분들이 당의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흡수했을 것인가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기존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을 걸러내기 위한 하나의 정책적 뭐 갈등 구도가 아닌가 뭐 이런 오해도 살 수 있는데 당내의 일반적인 의견은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않는 정책 노선 갖고는 대권 자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대권 주자와의 갈등 구도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아마 중평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바라보는 통합당의 이런 변화 움직임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총선에서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입장이나 주장, 그다음에 막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런 정치 세력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발붙일 수 없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16년도 탄핵, 그러니까 그 촛불 민심이 반영된 탄핵, 그다음에 조기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결국은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평등하고 남북관계가 화해의 무드로 가는 그래서 세계에서 좀 중심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고요. 특히 예. 코로나 사태가 이후에는 이 안전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이유는 시대 흐름, 지금 시대 정신에서 소외되거나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서는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지 못한다라는 절박함에서 기초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안에 여전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노출이 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결국은 경제의 성장, 분배, 발전,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 어떻게 해소시켜낼 거냐, 즉 양극화 해소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로 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서 대안을 모색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결국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통해서 또 대선에서 또 승리까지 하게 되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민주당 역시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전망도 좀 많이 좀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경험자로서.
일단은 2016년도에 저희 당 상황은 아무래도 당 안에 있었던 분들이 당 밖으로 나가서 새 집을 지으면서 비대위 체제가 됐던 것이고요.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성적을 좋게 낼 수도 있었는데 무리한 정무적 판단 때문에 컷오프가 돼서 희생됐던 분들이 많이 있죠. 뭐 저를 포함해서.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2017년도 대선을 잘 치르고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당내의 시스템 공천을 위한 당원 당규를 정착시키는 것, 그 당의 현대화 이런 걸 통해서 이번 총선의 결과가 나왔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관리 운영 이것이 이 총선의 결과치로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 운영은.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이전에 이제 다양한 정당에서 활동을 하셨고 오랜 정치 활동을 통해서 경험도 있고 하니까요. 시대의 변화나 흐름에 맞춰서 여야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좀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 여의도 연구원 해체 후에 새롭게 연구원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는 방안도 좀 논의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의도 연구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잘 되지 못했다라는 지적들도 많았잖아요. 좀 어떤 식으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이 해체하고 별도의 싱크탱크를 만들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여의도 연구원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원하는 당내 의견은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연구원이 그 원장이 한 분은 이사장이 물론 당대표고요. 그다음에 네 분의 이제 부원장이 계시고 그중에 한 명이 현역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순환보직이에요.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당직자가 이제 국장 하나, 과장 하나 이렇게 해서 이분들도 순환보직으로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이제 연구원들인데 이분들은 사실은 계약직이지만 무기직이기 때문에 계속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뭐 사회 변화를 수렴해가지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기초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상 죄송하지만 관료화돼 있는 구도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혁파를 할 것 같고요. 연구원장이 변화하고 외부에서 영입된다고 하면 뭐 변화가 커지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연구위원들이 많이 바뀌게 된다고 좀 그러니까요. 봐요. 네. 제가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네. 그 내부에서 연구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원장을 바꾸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궁금합니다. 원장의 역할이라는 게 여의도 연구원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 사실 국회의원이 하거나 이렇게 정무직 비슷하게 하게 되면 그 원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나 노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예. 외부에서 오시게 되면 연구위원들을 비롯한 전반적인 개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이죠. 전당대회 출마 시기만 지금 결정 지으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김부겸 전 의원도 전대를 출마를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의 출마가 이낙연 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좀 어느 정도 많은 좀 흔들림을 주는 정도입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 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177석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중후반기 돌입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 이 시기에 당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년에 있을 대선 후보 경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을 대선, 지방선거까지 담당하는 지도부이거든요. 예. 저희가 추미애 대표와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 두 분 다 2년 임기를 채우고 그리고 이제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되고 이런 과정이 당을 안정적으로 이끄는데 크게 공헌한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열린우리당 시절에 보궐선거 끝나면 지도부 물러나라고 그래서 물러나고 이래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지도부가 계속 교체돼서 안정적 관리가 안 된 겁니다. 집권 여당임에도 예. 불구하고 그 정당이 어쨌든 정부와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그 뒷받침된 결과물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이제 그 유지해 나가는 건데 이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당대표를 맡아서 7개월 후에 또 전당대회를 치른다. 그러면은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같이 뽑는 선거인데 그럼 최고위원회 거친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예, 이런 그런 문제들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고 이제 있죠. 폭넓게 이제 논의가 예. 되면 그걸 이제 보면서
이 출마 여부들이 또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김부겸 의원 전 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아직 후에 더 선언을 확정이 될 거라는 저는 아직 말씀이신 선언을 거죠? 안 했기 때문에 예. 출마할 것이다라고 측근의 발언을 통해서 나온 거지 본인이 선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러저러한 것들 충분히 검토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구성은 돼 있고 그 위원회가 이후에 지금 현재 있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어떻게 일정을 잡아낼지 예.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 아니겠나 싶은데 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이르다.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의 출마가 아직 공식화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낙연 의원의 이 영향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거는 당내 갈등의 요소로 작동되기보다는 서로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또 저희가 연속 집권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김부겸 전 의원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정세균 총리도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때문에 전당대회를 만약에 김부겸 전 의원이 나가게 되면 정세균 총리 쪽에서도 일종의 좀 같은 잠재적인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견제 차원에서 좀 김부겸 의원 쪽으로 좀 밀어주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당내 이런 민주당 내 움직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뭐 저는 이제 타당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김부겸 의원은 사실은 이제 런닝메이트로 상당히 소중한 자산이죠.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나 이낙연 전 총리나 다 호남 분들이기 때문에 충청권과 손을 잡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영남권과 손을 잡고 해야 되는데. 김부겸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 두 분한테는 굉장히 러브콜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당원 당규가 어떻게 되든지 그러니까 중간에 당 대표가 그만두면 바로 이어서 그냥 다음 분이 고리시에 이어받는 걸로 갈지 아니면 별도의 선거를 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전 국회의원, 윤기찬 미래통합당 홍보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